이영훈 선생 했더니 이제 이 얘기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차이석 선생의 외증이 자기의 외증조부다. 외할아버지, 아버지가 외증조부 아닙니까? 그래 했더니 근데 여기 차용조 선생님이라고 그 차이석 선생님의 아드님이에요.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하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셨죠. 아버님이 해방 되자마자 돌아가셨나 그래요. 귀국도 못하고 그 중경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돌아와서 무지 고생하시고 잘하셨는데 지금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인가. 이분이 펄쩍 뜨신 거지. 치욕감을 느낀다. 보도 못한 놈이야. 갑자기 말이야. 친일파가 하니까 내가 차이석 선생의 외아들인데 나는 이런 너 보도 듣도 못했다 했더니 따지니까 외증종조부인가? 그러니까 차이석 선생의 형님의 외손녀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사돈의 팔촌보다는 가깝지만 직손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라고 합니까? 직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따져봐야 하는 뭐 그런 처지인데, 그러니까 먼 일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난 차이석 선생 하니까 이제 그리고 뭐 당장 거짓말이다. 그래서 뭐 명예교수 파동도 있었죠. 뭐 본인이 명예교수하고 이제 월간조선이 잘못 써갖고 나갔는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이 명예교수하고 한 적은 없다고 하니까 뭐 그거 뭐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은 본인의 해명이 대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영훈은 거짓말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거짓말쟁이 아니냐 하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변명할 거리가 별로 없지만 이영훈은 그렇게 거짓말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원래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변명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한 10분 정도는 이영훈을 위한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안타까워. 아까 강경수 선생님이랑 얘기했처럼 저 양반이 어떻게 저 지경이 됐을까? 이제 그거죠. 자, 뭔지 아시겠죠? 네,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을 때 그 장례식입니다. 이 장례식은요, 서울 법대생들과 서울 상대생들, 이대생들이 치러줬다고들 전해져요. 그러면 전태일이 분신했을 때 그날 분신한 지 불과 한 2시간여 만에 그 현장에 달려간 대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영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대가 신림동에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상대가 청량리 뭐 좀 가까웠으니까 청계천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으니까 연락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불이 나게 달려갔었던 그 젊은이였고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뒤에 어디 뭐 저희가 장례 갔다는 얘기는 없고 하여튼 현장에 달려갔다는 얘기는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서울대 상대생들의 100명이 그 전태일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이영훈 선생이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본인이 뭐 어디 뭐 써놨는데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못 봤는데 틀림없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현장에 갔다 온 분인데 이 집회에 나가서 발언도 했겠죠.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뭐 했겠죠. 그리고 단식 농성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수정 교련반대 사건으로 제적돼 갖고 그 군대 끌려갔었던 그런 운동권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김근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한테는 형이죠. 근태 형이 아주 아끼던 후배라는 거예요. 김근태가 권유해서 김문수와 더불어서 구로공단에 취업도 했었대. 4명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엔 농촌 활동이었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농촌 활동이라는 게 대학생들이 여름에 가죠. 여름에 이제 농촌 활동을 가는데 그 농촌 활동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아직도 그 농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야. 한국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어. 앞으로는 노동운동이야. 이런 생각들을 60년대 중반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과학적 사회주의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아마도 안병직 선생과 김문수의 사이쯤에 김근태가 위치 지어지는 겁니다. 계보상으로 보면요. 그 세대들. 김근태, 장기표, 이신범, 또 아직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심재권 이제 등등, 또 조영래 변호사,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 등등이 이제 그런 육아학번 세대쯤이 되는 거고, 거기부터 한 4, 5년 아래가 이제 김문수, 이용훈이고, 김문수하고 이용훈은 경북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같은 반이었고 되게 친했대요. 그리고 같이 상대에 들어와서 또 역시 진보적인 운동권이 대해서 청계천에도 전태일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갔고, 그리고 김근태가 야 니들은 이제 앞으로는 노동운동이야, 노동 현장을 체험해봐 하고 아직 졸업하기 전에 현장에 들어갔었대요. 근데 이영훈 선생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이고 자기는 육체노동 도저히 못 해먹겠어, 못 버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머리가 빙빙 돌고 잔업증 하는데 후들후들 걸리고,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달 뭐 반인가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기 누구냐면 임창순 선생님이에요. 멋있죠. 학과 같은 분인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사진도 제가 찾았다가 이게 다 안 들어가서 못 넣었는데, 4월 혁명 때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그 플래카드 글씨 쓰신 분이 임창순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 서예의 대가고 금석학의 대가고, 제가 어렸을 때 이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러다가 태동고전연구소라고 관동에 있었는데, 그 연구소를 계속 다녔으면은 제가 한문을 좀 더 잘 쓸 텐데, 선생님한테 진짜로, 이건 실화예요. 그만 하산하거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고,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서는 제가 제일 잘했어요. 선생님이 몇 번 칭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라고 하셔서, 그날도 또 이제 수업 시간에 혼자 대답하고 그랬거든요. 칭찬해 주실래나 보다 했더니, 이놈아, 한문만 배워서 뭐 할래? 고등학생 때 했단 말이야. 대학 가거든 다시 와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같아서 하산하거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진짜로 네가 대학을 못 가면 한문도 소용없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사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고등학생 이제 오니까 처음에는 기특하게 보셨다가 이놈이 그러니까 영수 학원은 안 가고 한문을 쫓아내셨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그때 한문 실력에서 안 들었어요. 좀 안타까운 거죠. 대학 사학과에 들어왔는데 임창순 선생님한테 배우러 가야지 하다가 1학년 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조금 있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학생운동부에 발 들여놓고 뭐 하다가 이제 못 배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임창순 선생님 맨 앞에 앉아 있는 게 이영훈입니다. 여기 앞에. 여기가 이 태동고전연구소라고 서울에서 이제 뭐 저녁 시간에 조금 하시다가 한번 그렇게 배워서 안 돼 하더니 가산을 정리해서 양주에서 수동에 지곡서당이라는 서당을 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3년 기한으로 한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문을 물리가 틀리려면 3년은 배워야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선배들 중에도 갔다가 3년 못 채우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타동에서 3년 했다, 지곡서당에서 3년 동안 거기 밥 먹었다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한문 실력으로는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임창순 선생님이 4.19 그것만 쓴 게 아니라 요 밑에 사건이 제1차 인혁당 사건이에요. 옆에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그 옆에 박현철 선생님 같네. 아닌가? 박현철 선생님 아니네. 하여튼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임창순 선생님입니다. 이제 이 사건도 겪고 이제 하여튼 그러셨던 분 밑에 가서 이제 이걸 한문을 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했죠. 그러고는 규장각에 그냥 돌부처처럼 앉아서
역사 논문은요, 그냥 머리로 쓰는 게 아니에요. 궁둥이로 쓰는 겁니다. 궁둥이로. 누가 얼마나 끈질기게 앉아서 누가 찾아봤냐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국사학과 쪽에서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읽어보면 티가 나요. 그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도 사료를 얼만큼 읽었나는 똑같은 문장을 써도 뭔가 다릅니다. 그거 식별법을 말로는 못하지만 그거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읽어보면 티가 나요. 그런데 다른 사회과학자들 중에서 사회사, 경제사, 정치사 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선왕조실록도 인용하고 해도 이렇게 쓱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긴장을 풀게 돼요. 사료 안 봤어. 그러니까 이제 대충 사료 안 보고 하는 얘기나 그냥 구름 잡는 얘기지 하는데, 이영훈 선생이나 이런 분은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국사학과 하는 사람들보다 한 번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봐야 하는,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현채 선생님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얘기 이제 순서가 조금 약간 뒤섞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우리가 조선 후기를 자꾸 급진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데, 진보적으로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영훈 선생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하는 얘기들이 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양반은 자꾸 노예 얘기를 너무 강조해. 그리고 이제 노예제, 조선 후기가 노예제가 아니냐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펼쳐질 수도 있는 얘기예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80년, 훨씬 이제 70년대나 80년대 초반의 얘기고, 80년대 후반 식민지 근대화론이 좀 나오고 할 때는 좀 이제 비판적으로 이영훈 선생을 이제 보는 얘기들이 이제 처음 국사학계 같은 데서 나오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이영훈은 정체성 논자야. 정체사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죠. 노예를 너무 많이 본다 이거예요. 우리 아마 이런 얘기 들었죠.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동요하고 양반계층이 상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신분제의 동요랑 신분제의 동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무슨 영정조 시대의 어떤 근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자본주의 맹아가 싹 트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영훈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영훈은 다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럼 노예를 많이 얘기하면은 꼭 정체성 문제일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미국 학계에서 한국학의 대부라고 하는 제임스 팔레 교수입니다. 이 사람의 한국인 제자들이 좀 있죠. 많진 않지만 그 중에 한 명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미국에 있을 때 지도 교수세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양반을 팔레는 정체성 논자야. 이렇게 써놓은 글들 한국에 와서 찾아보니까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요? 저는 이분한테 배웠지만 조선을 정체성 논자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은, 근데 이제 이 정체성 논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크스의 5단계설,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또는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 이 5단계설로 보면은 어때요? 노예제 사회는 고대 아니에요. 우리 봉건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니까, 정체성 논제 일제시대에 이제 우린 봉건제 격야설 또는 봉건도 못 들어가고 아직 고대 사회에 정체해 있는 단계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양반은 그렇잖아요. 이 양반은 노예제 사회에 근으로 드는 게 있어요. 그 시대의 노예제 사회가 또 어디가 노예제 사회냐? 남북전쟁 전에 미국이 노예제 사회지. 남북전쟁 전에 미국이 노예제 사회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체성 논자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틀린 거죠, 기준이. 그러면서 한 사회,
아니, 지금 한국이 노예제사입니까? 아닙니까? 염전노예 있어요. 염전노예라고 해서 나오고, 진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죠. 개인이. 그거 없다고는 얘기 못해요. 그러나, 제도로서 노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 그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제 하지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가 생산력이, 노예 노동보다 생산력이 훨씬 높으니까.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인구의 일정 부분 이상의 노예였다. 이거는 조선을 발전적인 사회 모습으로 보이려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용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불편한 진실을 좋게 얘기하면 용기 있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는. 내 지도 교수도, 난 우리 지도 교수는 참, 브루스 커밍스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분이에요. 생각은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뭐 연구비 받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코리아 파운데이션, 우리 선생님 얘기는 그만하죠. 오늘 저기 할 게 많아요. 식민지 근대화론.